1975년 4월 2일 오후 7시 도쿄 나카노구에 살고 있는 12세 중학생이었던 소녀는 마을 목욕탕으로 목욕을 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한참이 지나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자 어머니는 걱정이 되어 아들을 찾아 목욕탕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목욕탕에 가봐도 아들은 보이지 않았고 목욕탕 주인은 아들이 목욕을 마치고 집에 돌아간다며 얼마 전 목욕탕을 나섰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찾아 백방으로 돌아다녔습니다. 아버지는 유명 프로레슬러였는데 집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아들 실종 사건이 언론에 타고 화제거리라도 된다면 분명 본인이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는 언론의 조롱거리가 되기 싫어 어머니에게 아들의 실종을 전해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자고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연락조차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행방불명이 된 지 2일 후 집으로 이상한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우편모로 발송지는 오차이 나카사키 우체국에서 발송된 것이었습니다. 아이를 찾고 싶으면 오늘 오후 4시까지 15만엔을 가지고 스루가시마역으로 나오시오. 어머니는 편지를 받자마자 소름이 돋았습니다.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영원히 아들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불안감에 경찰에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남편과 이혼 중이어서 경찰에 신고할 때만 해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사건을 접수하고 특별수사팀을 꾸려 어머니와 함께 범인을 검거하기로 했습니다. 어머니는 범인의 요구대로 현찰 15만엔을 찾아서 스루가시마역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괴범을 잡을 것 같았던 경찰의 기대와는 달리 어머니에게 접근한 사람도 바라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현장에서 철수한 경찰은 아들이 실종된 장소인 마을 목욕탕으로 가보기로 했습니다. 현장 조사를 마친 경찰은 아무런 성과도 올리지 못한 채 허탕을 치고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 뒤로 4월 2일 목욕탕에서 아들을 보았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목격자는 그 당시 약 25세 전후로 보이는 한 남성이 아들 손을 잡고 목욕탕을 나갔는데 두 사람은 상당히 밝은 표정이었다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던 관계로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행방은 묘연해서 도저히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사쿠라가오카 정신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원장은 본인 병원에 입원해 있는 환자 중 쿠니타로라는 남성, 당시 26세였는데 사쿠라가오카 정신병원에서 약 5년 동안 입원 치료를 하고 상당히 호전이 되어 퇴원시킨 후 재택치료하라며 병원에서 퇴원을 시켰는데 집에서 치료하던 중 4월 4일경부터 급격히 정신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상당히 불안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의심스러운 행동과 말을 반복해서 했다고 했습니다. 4월 9일 병원 원장은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본인의 환자 중 한 사람이 심한 정신착란증을 보이며 난동을 부려 감금해두고 환자가 요구하는 것을 가지러 환자의 집에 갔었는데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물건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원장이 그 환자의 집에 들어가 보니 환자의 방에 포르말린으로 절인 시신이 진열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포르말린이란 포름 알데히드라고도 불리는데 무색투명한 공업용 방부제입니다. 이 환자가 바로 하야시 쿠니타로였습니다. 당시 26세였던 쿠니타로는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던 쿠니타로를 구속했습니다. 쿠니타로에게 범행을 추궁한 결과 피해자의 시신은 그 집 다다미 아래에 일부가 있었고 2개의 어항 속에 각각 사람의 머리와 신체의 일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커다란 수조에는 사람의 몸통과 양팔이 포르말린으로 절여져 있었습니다. 쿠니타로는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 충격적인 범행을 자백합니다. 사실 실종된 소년이 본인의 연인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년이 목욕 갔던 4월 2일, 쿠니타로도 그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러 갔는데 한참 샤워하던 중 가만히 소년을 지켜보던 쿠니타로는 그에게 다가가더니 천천히 뒤에서 껴안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너무 무서웠던 소년은 반항하지 못하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타로는 얼마 전부터 같은 목욕탕에 이 소년이 자주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4월 2일 소년을 마주치자 이 기회가 아니면 본인의 사랑 표현을 못할 것 같다며 그렇게 사랑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소년은 이전에도 집요하게 말을 걸어오던 타로 요구에 대화를 해준 것이 아마 타로 본인에게 호감이 있어 대화를 해준 것으로 착각한 것 같다고 친구들에게 말했었습니다. 내가 만약 그 사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라고 소년의 친구는 기억했습니다. 타로는 목욕탕에서 소년에게 집요하게 본인 집으로 한번 놀러가자며 요구했습니다. 본인 집에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만화책도 많으니 잠시만 들렸다 가라고 집요하게 요구했습니다. 집에 데려간 타로는 소년에게 같이 뛰어놀자며 한참을 집안 곳곳을 뛰어다녔습니다. 땀이 나서 옷이 살짝 젖자 타로는 소년에게 우리 같이 옷을 벗고 잡으러 다니는 놀이를 해보면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마음이 썩 내키지 않았던 소년은 타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타로는 소년이 본인의 제안을 무시한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그 자리에서 소년을 구타에 쓰러뜨린 후 수건으로 목을 졸라 살해했습니다. 소년은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타로는 이전에 고양이를 죽였던 것처럼 이 소년을 천천히 즐기면서 죽였습니다. 타로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칠톱과 부엌칼 그리고 과도칼을 이용해 시신을 부위별로 잘랐습니다. 그리고 소년의 머리는 포르말린이 가득한 어항 속에 진열했는데 그 이유는 본인 눈높이에 맞춰서 시체의 눈을 바라보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체를 2일 동안 해체했습니다. 다른 부위들도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여 두고두고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소년의 부모에게 보냈던 편지는 정말로 돈이 필요해서 금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냥 상대방의 반응을 한번 보고 싶어 장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타로의 방에서 일기장을 발견했는데 상당히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두고 작성한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그의 일기 내용 중 한 구절에는 얼마나 애타게 그 소년을 기다렸는지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애타게 찾고 있던 이상적인 소년을 만났다. 그 소년의 주소와 이름을 알았다. 다음에는 꼭 집에 초대해야겠다. 다음날 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어항 속에 들어가 있는 너를 아무리 봐도 질리지 않는다. 포르말린으로 너를 절이고 나니까 살아있을 때보다 훨씬 잘생겼지 뭐야. 나도 너와 항상 같이 있고 싶지만 저녁이 되어서는 헤어져야 해. 아버지가 돌아오시기 때문이지. 너를 마루 바닥에 숨길 때마다 인사해 줄게. 잘 자. 4월 3일 일기 내용에서는 나는 심심해서 장난을 좀 치고 싶다.
소년의 집에 편지를 한 통 써야겠는데 아이를 찾고 싶으면 15만 원을 가지고 역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는 것이 재미있지 않을까. 오늘 밤도 시체를 해부하느라 조금 시끄러웠는데 아버지 어머니는 여전히 알아차리지 못한 것 같다. 귀여운 자기를 영원히 보관해야지. 왜곡된 성애를 가졌던 타로는 상상으로 그려봤던 이상형을 만난 것이 운명이었다며 착각에 빠져 살았던 것입니다. 살해된 소년의 아버지는 일본의 유명 프로레슬러였습니다. 그 당시 프로레슬링은 상당히 유명한 종목이었는데 그의 아버지 우메유키는 스모 선수 출신의 레슬러여서 더욱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1917년생인 아버지는 아카타현 출신으로 1934년 1월 처음 스모계에 발을 붙여 1940년, 1942년 우승도에 상당한 인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역도산이 이끌었던 1945년 일본계 프로레슬링 창단 멤버로도 활동했다고 합니다. 그 뒤로 1955년 국제 프로레슬링으로 이적한 후 1956년 5월 15일 국제대회 우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우승을 못하자 그런 인기는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1946년 스모계에서 은퇴하고 말았는데 그 이유가 프로레슬링 쪽으로 직업을 바꾸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미 스모보다는 프로레슬링의 인기가 많았고 스모 선수 출신의 레슬러가 필요했던 시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들이 실종되었을 당시도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관심했습니다. 해외 경기가 있어 외국에 나가 있었고 부인과도 이혼 중이었습니다. 어차피 이혼 중이라서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어 본인이 좋아하는 프로레슬링에 전념할 수 있고 홀가분했습니다. 본인이 유명 레슬러인데 아들의 유괴 사건이 커지면 본인의 인기에도 영향이 있을 것을 걱정한 그는 냉정하게 가족과 선을 그었던 것이었습니다. 유키 씨는 13년이 지난 1970년에 일본으로 돌아왔고 결국 1980년 뇌졸중으로 사망했습니다. 살인범 타라오 아버지는 1900년생으로 일본 제1회 바둑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아주 유명한 바둑 기사였다고 합니다. 1969년 구단으로 승격해 사망 직전까지 일본 최연장자 바둑 기사로 활동했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아버지는 바둑 대회에 출전해 대국 중이었다고 했습니다. 타로의 정신병력은 성장하면서 커졌는데 집안에서 고양이 12마리를 키우던 중 말 안 듣는 고양이를 골라 이유 없이 죽이고 일부를 먹어봤다고 합니다. 타로의 정신병력은 본인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었습니다. 타로의 누나도 정신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아마도 가족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1957년 4월 9일 타로는 체포된 후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결과 정신병력을 인정받아 1958년 7월에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1968년 만기 복역 후 출소했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킬리였습니다.